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2년차를 맞이하게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수레에서는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것처럼 실속 없는 사람이 더 겉으로 떠들어댄다는 말이죠. 저는 3살이 되던 무렵에 친정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친정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에 가끔 못된 친구들은 자세한 사정을 모른 채로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다며 놀려대거나 흉을 보는 일도 종종 있었죠. 가족마다 사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게 창피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 앞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는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다른 사람 흉을 함부로 보게 되면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을 테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몰랐는데 저도 나이를 먹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에는 빈수레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요. 남편과 저는 25살이라는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정엄마의 고향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한 동네에서 소꿉친구로 학창시절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친구로만 지내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워낙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결혼을 생각할 만큼 둘 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군대에서 막 전역을 한 후 다시 대학교에 복학을 했고 용돈벌이를 하려고 남는 시간에 프리랜서 인터넷 기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마찬가지로 저도 대학교 졸업 후 조그마한 회사에 갓 취직을 해서 비정규직 월급쟁이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꿈에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저희가 2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현서야, 우리 결혼하자. 만난 지도 꽤 됐고 나 군대 제대도 했으니까 너만 마음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 준규야,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이라니. 우리 이제 25살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시겠어? 나이가 어려도 우린 성인이야. 게다가 너나 나나 일을 하고 있고 둘이 사랑한다는데 부모님도 믿고 받아주시겠지. 처음에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요. 25살이면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정규직이 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남편은 결혼해서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면서 끊임없이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결혼은 뒤로 미루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대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바로 허락을 해주셨죠. 생각보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저는 당연히 친정엄마에게도 문제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와 반응이 180도 달랐죠. 너희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는 소리를 해. 니들 결혼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 결혼을 하더라도 청춘 즐길 만큼 다 즐기고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 제가 현서 잘 챙기고 많이 아껴주겠습니다. 저 믿고 허락해주세요. 그래, 사랑에 나이 없다는 말을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런데 니들 나이를 떠나서 경제적인 능력도 갖춰져 있지 않잖아. 이런 상황에 사랑만 믿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니, 나는 너희 둘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친정엄마는 결국 저희 둘 결혼에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행복을 찾아가겠다는데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친정엄마가 믿고 서운하기도 했죠.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친정엄마의 마음도 100번 이해가 되더군요. 그러나 친정엄마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결혼 반대에 동갑내기인 남편은 약간 당황한 듯 보이기도 했으나 어떻게든 본인이 허락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인사를 다녀온 다음 날부터 남편은 친정엄마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얼굴을 비추는 것은 물론 친정엄마가 좋아하시는 장미꽃과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특유의 싹싹함으로 친정엄마에게 밥 좀 달라고 애교를 부린다던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려고 했죠. 덕분에 친정엄마는 노력이 가상하다면서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남편은 친정엄마의 허락을 받고 나서 힘들게 결혼을 하게 된 만큼 든든한 남편이 되겠다며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시댁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결혼 생활에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고 함께 사는 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굉장히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결혼하고 1, 2년 정도 지나면 본래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남편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애교도 많이 부리고 예쁜 짓을 많이 했어요. 얼굴만 보면 굉장히 무뚝뚝할 것 같고 이벤트 같은 것을 전혀 안 할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기념일은 저보다 더 잘 챙기는 편이고 무슨 날이 아닌데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정규직 전환 기간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장미꽃과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주더군요. 이게 뭐야? 오늘 기념일도 아닌데 웬 꽃을 들고 와? 당신 요즘 정규직 전환 기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예쁜 꽃 보고 기분 풀라고 사왔어. 진짜? 고마워. 핑크 장미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옆에 선물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 내가 여기저기 직접 돌아다니면서 고른 거야. 분명히 당신 마음에 쏙 들걸? 우와, 목걸이네. 예쁘긴 한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여보 용돈으로는 해결이 안 될 가격인데. 그거 내가 용돈 4달이나 안 쓰고 아껴서 사온 거야. 그러니까 내일 회사에 하고 가서 남편이 사줬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해. 본인보다 저를 더 아껴주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죠. 다시 태어나도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만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아들처럼 너무 잘하는 편이었죠. 경제적으로는 여유는 없지만 단돈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꼭 용돈으로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게다가 친정엄마한테는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으니 혼자 지내면 많이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다면서 항상 주말에는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친정엄마는 저희 남편을 아들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입버릇처럼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남편을 고른 일이라고 하셨죠. 저도 저와 친정엄마를 잘 챙겨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잘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저희 부부에게도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남들은 1, 2년 만에 바로 가져서 잘만 낳는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는 3년 차가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으니 점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죠. 당연히 결혼한 지 꽤 지났는데도 아기 소식이 없으니까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친정엄마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소식이 없을 정도면 불임이 아니냐고 하셨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병원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하셨어요. 물론 저나 남편도 병원을 가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는데 불임을 겪었던 아는 언니를 통해 물어보니까
본인은 병원에 다녔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니까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병원의 도움 없이 조금 더 노력을 해보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셨던 듯 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붙잡고 이것저것 캐묻거나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 아직도 애 소식은 없는 거냐? 네, 어머니. 아니, 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면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검진 받을 때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저희처럼 늦는 경우가 있다고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시네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늦은 나이에도 결혼해서 애기 순풍순풍 잘만 낳더라. 근데 너는 젊은 게 왜 그러냐? 그거 분명히 어디 하나 고장이 난 거다.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저에게 문제가 있다며 단정지어 말씀을 하시더군요. 게다가 가끔씩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 귀한 본인 아들에게 저 같은 불량품을 끼워 넣었다면서 아주 난리를 치셨죠. 그럴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우울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니와 임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니까 점점 나이를 먹는 게 두려워졌죠. 아무래도 임신에 대한 강박이 생기다 보니까 테스트기를 사용할 때마다 눈물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죠. 방에서 울고 있는 저를 안쓰럽게 보더니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살면 어떨까?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굳이 아이를 안 가져도 결혼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려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 모두가 우리 아이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쉽게 포기를 할 수 있겠어. 포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기를 쓰며 임신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야. 그냥 하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아니면 우리들이 알콩달콩 살자. 당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임신 테스트기 보고 실망해서 울고 있는 모습 난 보기 싫어. 우리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날 저는 남편을 안고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진심이든 아니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죠. 이날을 기점으로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약속했어요. 일주일에 2통 이상을 사용하던 임신 테스트기도 확실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나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임신에 재촉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혼인 시누이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저를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 괴롭혀댔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임신 문제로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자꾸 시누이까지 끼어들어 얄미운 짓을 했더니 저는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시누이가 저를 놀리는 것에 재미가 들었나 봐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죠. 그것도 무슨 일인지 크게 화가 나 계신 상황이었어요. 너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넘어와라. 네? 어머니,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인지는 와서 듣고 지금 당장 내 집으로 건너와. 시어머니는 잔뜩 격양된 목소리로 무조건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신 후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와 남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남편은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크게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댁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갔다 오자고 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발을 들이자마자 거실에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방석을 던지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 네 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서 내 흉을 봤다며. 시어머니가 고집불통인데다가 말도 안 통하는 시어머니라고? 게다가 너를 쥐잡듯이 잡아서 못 살겠다고 했다면서? 내가 언제 너를 쥐잡듯이 잡았냐? 정말로 그렇게 해줄까?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그래, 엄마. 이 사람이 왜 친구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현서 최근에 미용실 갔다 온 적 없어. 아이, 그럼 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오늘 진이 친구가 그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아니, 친구가 네 이름 말하면서 전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더라? 그 얘기를 진이가 친구한테 전해 들었고.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저 최근에 친구 미용실 간 적도 없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서 왜 했겠어요. 믿어주세요. 예. 아니, 너는 생각 좀 해봐라. 진이가 나한테 그런 거짓말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딴 소리를 해. 신우이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이간질을 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한두 번이 아니라 시집을 가기 전까지 계속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억울하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 말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어머니도 당연히 딸인 신우이의 말을 먼저 믿었고 저를 많이 혼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그때마다 남편이 제 옆에 있었고 중재를 잘해줘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속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친구 미용실 뒷담화 사건도 시어머니는 그냥 신우이의 말을 믿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친구를 데려와 삼자대면이라도 하고 싶었죠.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밖에 나가 시어머니 뒷담화나 하고 다니는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방에 숨어있는 신우이를 끌고 나와서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그날 일은 거짓말인 게 밝혀져서 오해가 풀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후에도 신우이의 이런 못된 장난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와 둘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렀고 저는 항상 한마디 말도 못 해보고 혼이 나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신우이의 행동을 무시하고 살기로 했죠. 사실 무시를 해버리는 게 속이 훨씬 편했고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신우이도 재미가 없었는지 점차 못된 행동이 잠잠해지는 듯 싶었거든요. 그렇게 약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어느덧 저는 결혼 9년 차가 되었고 저희 부부에게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당연히 친정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도 임신 소식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방방 뛰시더군요. 어머니, 저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 임신이래요. 아, 정말? 병원에서 임신이 맞다고 했어? 이제 드디어 대를 이을 수 있겠네. 아,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다. 아, 잘했다.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드디어 대를 이을 수 있겠다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잘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남편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아기 천사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뒤늦게 가지게 된 아이를 제대로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곧바로 회사에 휴직기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푹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임신을 하면 입덧이 아닌 먹덧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입덧이 아닌 먹덧에 해당됐나 봐요. 잠도 엄청 많이 오고 뒤돌아서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았죠. 남편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다 구해다 줬어요. 새벽에 군고구마가 먹고 싶다고 하면 편의점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가 사오기도 하고 한 번은 부산에서 파는 돼지국밥이 먹고 싶다니까 다음날 일까지 쉬고 부산으로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만큼 저와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과 자주 가던 음식점에 찜갈비가 너무 먹고 싶었죠. 집과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점심에 혼자 가서 먹고 올까 하다가 임신 초기에는 차를 오래 타는 게 안 좋다고 해서 남편에게 전화해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 혹시 퇴근할 때 우리 자주 가던 음식점에 들러서 갈비 좀 포장해서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점심에 먹고 올까 했는데 임신 초기에는 차를 오래 타는 게 안 좋다고 해서 못 갔어. 그래? 그 집 찜갈비가 먹고 싶어? 그럼 내가 퇴근할 때 사서 갈게. 찜갈비 말고 또 먹고 싶은 것은 없어? 오늘은 그 집 찜갈비만 자꾸 생각나네. 퇴근하고 피곤하겠지만 포장 좀 해서 가져다 주라. 부탁해.
응, 걱정하지 마. 저녁에 꼭 사가지고 갈게. 제가 거리가 조금 있는 음식점에서 갈비를 포장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도 남편은 싫은 기색 하나도 없이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괜히 일 끝나고 피곤한 사람을 귀찮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정말 너무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 때가 되었고 남편은 약속대로 퇴근할 때 그 음식점에 가서 찜갈비를 포장해서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음식을 포장해서 올 때 웬일인지 친정엄마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준규랑 같이 들어오네. 아이, 너 어제 통화하면서 장조림이랑 숙주볶음이랑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다고 하니까 엄마가 오늘 만들어 왔지. 이서방은 아파트 앞에서 만나 같이 들어왔어. 정말? 숙주볶음 진짜 먹고 싶었는데. 엄마,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나랑 같이 밥 먹고 가. 이서방이 맛있는 음식점에서 찜갈비 포장해 왔어. 아이, 찜갈비 좋지. 이서방 네가 먹고 싶어서 사온 것 같은데 내가 눈치 없이 뺏어 먹어도 될지 모르겠네. 에휴,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같이 드셔야죠. 넉넉하게 포장해 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 그래, 고마워. 일단 나는 냉장고에 가져온 반찬들 넣어놓고 나올게. 배고프면 먼저 먹고 있어. 친정엄마는 안쪽 냉장고에 가서 가져온 반찬들을 집어넣겠다며 서브 부엌으로 나갔죠. 사실 저희 집은 거실과 연결이 된 큰 부엌이 하나 있고 안쪽 창고 겸 조그마한 서브 부엌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거실과 연결된 큰 부엌이 좁아 보이는 게 싫어서 냉장고를 안쪽 주방에 넣어놓고 살았죠. 그래서 친정엄마는 서브 부엌으로 나가 가져온 반찬들을 넣어놓고 계시고 저는 남편과 포장해온 찜갈비를 식탁에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왜 오셨나 싶었지만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저희 집에는 웬일이세요? 지인이도 시집가서 나가버리고 요즘 집에 혼자 있으니까 쓸쓸해서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하고 왔다. 예,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사실 친정엄마가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사돈인데 큰 문제가 없겠지 싶어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탁에 차려놓은 갈비를 봤어요. 게다가 제가 남편과 친정엄마가 식탁에 앉기 전에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갈비 하나를 뜯어먹고 갈비대를 옆에 올려놓은 상태였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여기 지난번에 준규가 데려갔던 음식점 찜갈비 아니냐? 이 찜갈비 누가 사왔어? 이 집 찜갈비가 여기까지 배달이 안 될 텐데. 네가 가서 사왔어? 그게 제가 아까부터 이 집 찜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서 퇴근길에 사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시어머니는 찜갈비를 보자마자 누가 사온 거냐고 추궁하듯 묻기 시작했고 남편이 퇴근길에 가서 사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이 돌변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식탁에 올려진 갈빗대를 잡고 갑자기 던지면서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그러자 남편도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죠. 넌 우라들 등골 빼먹는 게 재밌지? 9년 만에 임신한 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 아들 보고 이 귀한 갈비를 사오라고 했니? 네 나이면 애를 벌써 3-4명이나 낳고도 남았다.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남의 귀한 아들 고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식탁에 앉기도 전에 갈비를 뜯고 앉아있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임신한 사람이 먹고 싶으면 먼저 먹을 수도 있지. 왜 그러냐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막말에 놀랐는지 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냈죠. 하긴, 네 엄마 하는 꼬라지 보면 너 가정교육 못 받고 자라기는 했겠다. 네 엄마 충졸이잖아.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중졸이라는 게 여기서 왜 나와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중졸인 것까지 꺼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폭언을 쏟아냈어요.
저도 그 말에 화가 나 너무 말이 심한 것 같다고 하면서 따지고 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안쪽 부엌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엄마가 열이 받아 씩씩거리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등 뒤에 친정엄마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내기 바빴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막말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만하시라고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친정엄마를 보면서 몸짓 발짓하며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죠. 그러나 계속된 시어머니의 언행에 엄마는 화가 잔뜩 났는지 얼굴까지 시빨개졌어요.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떤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중졸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 아, 너는 뭐 잘 살아온 인생인 줄 아나 보지? 아이고, 그쪽이 왜 여기 있어? 아, 지 새끼처럼 집에 숨어서 남의 얘기 엿듣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지? 내가 오늘 너 가만 안 둬. 네가 숨겨온 비밀, 내가 오늘 다 폭로할 거야, 아주. 친정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격양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약점을 다 터뜨려버렸어요. 알고 보니 친정엄마와 저희 시어머니는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이었죠. 저를 결혼시킬 때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신혼여행을 보내고 나서 제 앨범을 보다가 옆에 꽂혀있는 본인 중학교 졸업 앨범을 보게 된 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얼굴이며 분위기가 사돈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름이 똑같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창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시어머니와 동창이 맞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죠. 이 사실을 알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중학교 때 친했던 것도 아니고 굳이 알려서 불편한 사이 더 불편하게 만들면 뭐가 좋겠나 싶어 친정엄마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몇 달 전에 중학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와 사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친정엄마가 알고 있다는 시어머니의 약점 얘기였죠. 아, 내가 그쪽이랑 중학교 동창이라고? 지금 콩지에 몰리니까 그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아, 적당히 해요. 아, 그리고 네가 내 비밀을 어떻게 알고 폭로한다고 해? 뭐 머릿속에라도 들어갔다 나왔나 보지? 너 애들 입양했잖아.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생겨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서방이랑 사돈처녀 입양해서 키웠다면서. 내가 중학교 동창 통해 다 들었어. 게다가 이 사실 아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하던데. 아, 임신 못해 네 언니한테 애들 입양한 게 그렇게 창피했냐? 뭐라고? 네가 뭘 한다고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아, 준규야, 아니야. 네 장모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입양을 했다는 비밀을 폭로해버리자 잠깐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다급하게 남편 앞에 손사래를 치면서 친정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남편은 이미 입양 소식을 듣고 난 후 머릿속이 복잡한 듯 보이더군요. 친정엄마가 말하길 시어머니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남편과 시누이를 입양했다고 해요. 둘은 연년생으로 진짜 친남매였고 이 둘은 시어머니 친언니의 자식들이었죠. 이후 남편과 시누이를 혼자 키우고 있던 시어머니 친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 남편과 시누이가 보육원에 맡겨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아버지가 먼저 임신을 포기하고 입양해서 키우자며 권유를 했다 했죠. 당시 시어머니도 시댁 식구들에게 아기가 안 생긴다며 갖은 구박을 다 받으면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조카들을 입양하여 키우는 게 괜찮을까 싶었다고 해요. 그러나 차마 조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불임이 길어져서 병원에서도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입양을 결정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왕 남편과 시누이를 입양했으니 본인이 낳은 딸아들인 것처럼 만들고 싶었나 봐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낳은 자식인 것 마냥 숨겨왔다고 해요. 어차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친했던 동창 한 명과 가족밖에 없으니
입조심을 시키면 평생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입조심을 시키더라도 친구 사이는 언제 틀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남 사정에 대해 떠벌리기 좋아하는 여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많지는 않아도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의 소식을 알고 있던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 친구 중에서도 이미 건너들어 2명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해왔다고 해요. 입양이 되었을 당시 남편은 2살, 시누이는 1살이었기에 시어머니가 따로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친정엄마를 통해 그동안 시어머니가 숨겨온 진실을 모두 알게 된 후 화가 나 난리를 쳤어요. 지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야?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고 조카였다고? 그게 준규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흥분하지 말고. 너랑 친이 내가 입양에 키운 건 맞는데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려고 숨겼던 거야. 아니,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엄마도 똑같은 일을 겪었으면서 임신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내 와이프를 구박했다는 거야. 게다가 오늘은 힘들게 임신한 와이프한테 갈비뼈까지 던졌잖아.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규야. 엄마가 네 와이프 힘들게 했던 건 대가 끊길까 봐. 그래서 그랬어. 그깟 대가 끊기는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 똑같은 일을 겪었으면서 임신이 안 되어 힘들어하는 사람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왜 구박까지 했냐고. 아무래도 남편은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갖은 구박을 당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누이를 입양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보다 배신감이 더 컸죠.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마음먹은 것처럼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그동안 저를 불량품 취급하며 구박을 했잖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이모 대신에 본인을 자식으로 키워준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똑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저를 그렇게 구박했다는 게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이 알려지고 난 후 저희 부부 앞에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입조심, 행동조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는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억지로 사과를 하고 있는 듯 보였죠. 그걸 남편도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 그게 미안한 태도야? 지금 그냥 이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사과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아니야, 준규야. 엄마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거야.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고? 평생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내가 엄마를 몰라? 지금 대충 사과하고 해결하려는 거 눈에 뻔히 보여? 나는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사과 안 받을래. 그리고 나는 앞으로 엄마 얼굴 안 볼 거야. 우리 그냥 인연 끊자. 준규야,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쓰레기 버리듯 버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나는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서 인연을 끊자는 게 아니야. 엄마가 현수한테 한 짓을 내 2눈으로 다 봤고 오늘 성의 없이 하는 사과를 보고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남편은 인연을 끊겠다면서 곧장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아냈죠. 저도 남편 말처럼 실망과 배신감 때문에 다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되었고 다시는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누이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한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한 번은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그냥 안 받을까 하다가 대체 왜 전화를 한 것인지 궁금해서 받게 되었죠. 다만 시어머니가 만약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냥 끊어버릴 생각이었어요. 현서야,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집 장소는 잘 크고 있고. 네, 저야 뭐 잘 지내고 있죠. 지훈이도 잘 크고 있어요. 그거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랑 준규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저녁에 잠시 집에 찾아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1년이 넘게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세요? 사실 친이가 요즘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어.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고 있는 모양이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바가 많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너희들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서. 시누이까지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저랑 똑같이 임신이 안 되어서 구박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시누이도 미혼일 때 제가 임신이 안 된다고 불량품이라고까지 하면서 괴롭혔던 전력이 있잖아요. 진짜 꼴이 우습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제야 본인 잘못을 깨달았다며 집에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드러나 보려고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시어머니 성격에 저희 집까지 찾아와 사과를 할까 싶었는데 정말로 저녁에 시누이까지 데리고 찾아왔더군요. 남편이 인터폰에 비춰진 두 사람 모습을 보고 또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불렀냐면서 한 소리 했죠. 하지만 제가 찾아와도 된다며 허락을 했으니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서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했죠. 무슨 염치로 두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와요? 내가 잘못했다, 준규야. 친이도 같은 일을 겪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를 했어. 현서야, 정말 미안하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새언니 미안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기 오기 전에 친이랑 사돈댁에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왔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사돈한테 전화를 해봐도 좋아. 그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저를 구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죠. 임신이 안 되는 저를 더 구박했던 이유에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남편과 결혼 허락을 받을 당시 친정엄마가 반대를 했다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면서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두 사람의 사과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나 남편이나 저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전처럼 자주 왕래하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에 안부 연락 정도만 간간히 주고받고 있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꼭 자기가 겪지 않는 일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쉽게 여기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죄를 지은 자는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몸소 겪었기에 앞으로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일에 대해서 별일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여기고 행동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거나 위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가족의 미래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청자님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